만약에 내가 뭐 교육비나 이런 거 다 쓴 거 따져봤는데 얼마 안 되더라. 그래서 좀 아깝다. 나는 이런 거 적용받지 못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연에 13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걸 표준세액공제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울 백승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1부에 이어서 연말정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세액 감면이에요. 뭐 많지는 않고 딱 하나만 설명드리면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가 직원인데 직원으로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은 그 취업한 기간 5년 동안에 그 회사에 다니면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대상인 근로자들이 정해져 있는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적용이 가능한 대상자는 청년입니다. 청년은 만 34세 이하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경력단절 여성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장애인,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년의 감면 기간을 적용받고요. 만약에 내가 청년이다, 그러니까 만 34세 이하다, 그런 경우에는 5년의 감면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감면율도 좀 다른데 청년의 경우에는 감면율이 90%까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하는 세액의 90%가 감면이 되는 거고요. 청년이 아닌 다른 공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70%까지 소득세 감면이 됩니다. 물론 한도는 있습니다. 연 150만 원의 한도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모든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전부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상 업종이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업종은 지금 띄워드린 거 한번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업종에 들어가시면은 내 소득세가 5년 동안 아니면 3년 동안 감면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감면제도는 소득세 원천징수 받으실 때 바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때 적용을 못 받으셨으면 이렇게 연말정산할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이 아니면 사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이 내용 빨리 가서 알려주세요. 대표님, 저 소득세 감면 혹시 적용해 주셨나요?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연말정산 하실 때 정상적으로 감면이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에 대해서 1편에서 설명드렸죠. 소득공제와 달리 내가 납부할 세금의 크기를 바로 줄여주는 그런 막강한 공제를 말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녀세액공제는 이름부터 들으시면 좀 감이 오시죠? 두 가지의 케이스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출산을 한 경우에,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아이를 낳았으면은 그 낳은 아이 한 명당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에서 만 8세에서 20세 사이에 아이가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출산을 한 경우를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연도 중에 출산을 한 아이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의 세액이 공제가 되고요. 둘째인 경우에는 50만 원의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올해 낳은 아이가 셋째면은 70만 원의 세금이 공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출생 말고도 자녀 수에 따라서 공제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가 만 8세에서 20세인 경우, 한 명인 경우 15만 원, 두 명인 경우엔 30만 원,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가 셋째인 경우부터는 그 셋째부터 30만 원씩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8살에서 20살 사이의 아이를 3명 데리고 있으면은 2명까지는 3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당 30만 원인 게 아니고 2명 합쳐서 30만 원이고, 추가적으로 한 명이 더 생기면은 그 한 명에 대해서 3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60만 원의 세액이 공제가 되는 거겠죠? 이 자녀세액공제는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인적소득공제랑 좀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발급받아야지 내가 공제가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네요.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주세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들을 제출을 하시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하실 때 내 부양가족이 몇 명 있고, 그 중에서 올해 출산한 아이는 누가 있고, 그 아이가 지금 몇 살부터 몇 살까지니까 자녀세액공제 대상이고,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야지 회사에서도 한 번에 알아듣고 공제를 적용을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말 그대로 내가 연금계좌에다가 돈 납입하면은 그 금액만큼 세금 깎아줄게,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연금계좌가 있고,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계좌가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IRP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 종합소득 금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12% 혹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납입하는 금액의 크게는 15%,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6.5%의 세액이 공제가 되는 거고요. 적게는 13.2%의 세액이 공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는데,
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어떠한 일정한 기간이 되기 전에 수령하게 되면은 그 수령하는 행위를 연금 외수령이라고 하거든요. 그 연금 외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공제받은 세액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납입을 해서 100만 원에 대해서 16.5%를 공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인출을 할 때, 중도 인출을 할 때 16.5%의 세금을 떼고 인출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소득이 높아서 공제를 받을 때는 13.2%로 받았다가 나중에 뺄 때 돼서 빼니까 그때는 16.5%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연금계좌에 돈을 납입하시고 나중에 뺐을 때 그 공제율 차이만큼의 불이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신 뒤에 검토가 끝나신 후에 납입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 납입 확인서를 같이 제출을 해서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연말정산할 때 금융기관에서 제출해준 서류 때문에 다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뭔가 내가 서류를 떼와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건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특별세액공제에는 앞서 설명드린, 그러니까 1부에서 설명드린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즉 특별소득공제랑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일단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설명부터 드려볼게요. 먼저 특별세액공제의 첫 번째인 보험료 세액공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보장성 보험료 아니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그 납입액에 대해서 12%까지 세액을 깎아줄게,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납입액 기준으로 연 1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적용되고요.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12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 있어서 그 장애인을 위해 내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들어준 경우에 그 납입액에 대해서는 12%가 아니고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의료비 공제예요. 그래서 내가 의료비 지출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총급여의 3% 이상을 써야지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생각보다 내가 의료비 되게 많이 쓴 것 같은데 왜 공제가 하나도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의료비 공제는 특이하게도 의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가 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해줄게 라는 특이사항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액의 15% 정도가 공제가 되고요. 물론 3%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서 사용하는 의료비는 20%까지 공제율이 확대가 되고요. 난임시술 의료비의 경우에는 30%까지 공제율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안경은 한도 끝도 없이 공제되는 건 아니고 1인당 안경 구입 금액 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의료비는 여기까지 하고 교육비 얘기를 해볼게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내가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지출한 그 교육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지출한 거는 웬만하면 다 공제가 되고요.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출한 그런 비용들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지출하는 건 한도 없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제율은 교육비의 15% 금액이 공제가 되고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사용한 교육비의 경우에는 성인인 경우에는 연 9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적용이 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내가 낳은 아이가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가는 경우에 그 비용도 연에 30만 원 한도로 한 명당 공제가 가능하고 교복을 구입했어요.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액공제들이 특별세액공제예요. 그래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월세세액공제까지 해서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플러스 앞서 일부에서 설명드린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랑 고용보험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교육비나 이런 거 다 쓴 거 따져봤는데 얼마 안 되더라. 그래서 좀 아깝다. 나는 이런 거 적용받지 못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연에 13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걸 표준세액공제라고 하고요. 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은 일괄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대신에 건강보험료 공제랑 고용보험료 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보통 보험료만 납입하는 경우에도 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게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지출이 없으신 분들, 보험료 지출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은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착안을 하셔가지고 지출을 어떻게 늘리실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기부금 세액공제예요. 기부금은 말 그대로 기부를 하는 거죠. 내가 무상으로 남한테 어떤 물건을 줬을 때 아니면 어떤 금전을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단체에는 해당이 되는 단체에 기부를 하셨어야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지정기부금 단체들을 고시하는 자료들이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치자금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치자금 같은 경우는 10만원까지 공제가 돼요. 이 10만원은 지방세 포함해서 1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거는 연애 10만원까지는 무상으로 기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아까부터 계속 말해왔던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이 월세액은 내가 무주택의 세대주로서 지출하는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제도이고요. 내가 올해 전체 기간 중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 기간, 그러니까 임차를 하면서 월세를 내는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예요. 이것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을 넘어가는 사람은 공제받으실 수 없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내의 주택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내의 주택이면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지 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해서 연한도 100만 원까지 15% 혹은 17%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보통 이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라든지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받으실 때 이 월세액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으로 공제받으시기를 선택하셨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한지를 잘 비교해 보셔서 적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어요.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다뤘던 모든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들을 다 차감하고 난 후에 내 결정세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납부할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냈던 세금보다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적으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연말정산 별거 아닌 것 같기는 해도 내가 급여로 실제로 받아봤을 때 그 위력이 상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마시고 연말정산이란 거는 사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매년 계속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배워가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5년부터 연말정산을 차곡차곡 잘 준비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검색하셔서 무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연락드려서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서월의 백승삼 세무사였고요. 감사합니다.